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한마디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업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대 80% 가격 인상을 삼성이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결정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삼성은 메모리 시장의 가격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업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도 없이 즉각 반영이라니 삼성이 뭘 믿고 이런 강수를 두는 거죠? 처음에는 고객사들도 삼성이 단기 협상용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지만 삼성은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이것을 시장에 처음으로 공개했고 그제서야 업계는 HBM이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 포함한 전면적 공급 재편이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대체 글로벌 IT 기업들이 반발 대신 선구매에 나서게 만든 삼성의 비장의 무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삼성은 경쟁사들조차 주저하던 전격적 가격 인상을 어떻게 가장 먼저 단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메모리 시장 대반전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석가 마크 앤더슨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실리콘밸리와 아시아를 오가며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삼성, 인텔, TSMC 같은 거대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투자자들에게 시장 예측 보고서를 제공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 제가 2025년 1월 중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월요일 아침에 받은 한 통의 이메일은 제 20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메일의 발신자는 미국 서부의 한 대형 데이터 센터 구매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긴급 미팅을 요청하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을 최대 80%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죠. 저는 처음에 그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80%가 아니라 8%의 오기겠거니 했던 겁니다. 하지만 30분 뒤 재받은 편지함에는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이 12통이나 더 쌓여 있었고 발신자들은 모두 북미와 유럽의 주요 IT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업계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해줬죠. 더 충격적인 건 이 가격 인상이 즉시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메모리 가격 조정은 분기별 협상을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통보였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쳐놓고 삼성의 최근 실적과 시장 동향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2024년 4분기 삼성의 메모리 사업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2021년 정점 대비 3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0% 인상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서 삼성 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메모리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였는데 제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본사의 최종 결정이며 HBM은 물론이고 DDR5, DDR4 같은 범용 D램과 일부 낸드 제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죠. 고객사들의 반발은 고려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는 이미 충분히 고려했으며 오히려 고객사들이 선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IT 업계는 원가 절감에 목숨을 거는 곳이었으니까요. 80%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호텔로 돌아와 제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제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북미의 주요 클라우드 기업 세 곳이 삼성 메모리 물량 확보를 위해 긴급 성금을 입금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삼성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AI 서버 수요 증가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단계부터 8단계까지 작성 오후 4422단계 화성 반도체 단지에 도착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공장 주차장이 평소보다 2배는 넘게 붐볐고 외국 기업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대만에서 온 구매 담당자들과 기술, 검증팀들이 삼성 측과 긴급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우연히 로비에서 대만의 한 서버 제조업체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처음엔 삼성의 가격 인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다고요? 왜 생각이 바뀌었냐고 묻자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에게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에는 2025년 1분기 글로벌 HBM 공급 물량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공급량이 18%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수요는 무려 47%나 급증한 상태였죠.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률이 29%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정도 갭이면 가격 폭등은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HBM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범용 D램과 낸드까지 동시에 인상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삼성 측에 추가 미팅을 요청했고 다행히 당일 오후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팅룸에 들어서자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 전략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노트북을 열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삼성의 2025년 생산 캐파시티 배분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전체 D램 생산 능력 중 HBM 비중이 2024년 4분기 22%에서 2025년 2분기 38%로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HBM 생산을 늘리려면 기존 범용 D램 라인을 전환해야 하고 그러면 범용 D램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략팀장은 덧붙였습니다. 낸드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AI 서버에는 고용량 SSD가 필수인데 삼성이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면서 일반 소비자용 낸드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삼성의 전략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품 포트폴리오 전체를 AI 시대에 맞춰 재편하는 구조조정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객사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도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수요가 늘었다는 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분명 제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답의 실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간 저는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 억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독일 억양이었죠.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사 선행 물량 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그것도 향후 3년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3년치 물량을 선계약한다는 건 업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독일인이 대답했습니다. 자기네 회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유럽의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삼성과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죠. 심지어 계약금으로 성금 30%를 즉시 지불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미국 서부의 AI 칩 설계 기업과 독일의 산업용 서버 제조사에서 온 조달 담당자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왜 갑자기 모두가 삼성 메모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인 담당자가 답했죠.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정부의 장기 비전 정도로만 생각했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독일인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용인과 평택 일대에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었고 그중 삼성이 투자하는 금액만 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조 원이면 미국 달러로 약 2,300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수준의 투자였던 겁니다. 미국인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는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삼성의 기존 라인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당분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삼성일까요? 저는 그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국인 반도체 공학 박사가 있었죠.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느냐고요?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화이트보드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70%라는 숫자였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라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라는 건 사실상 독과점 수준이었으니까요. 박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와 달리 초정밀 적층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상용화 수준으로 완성한 곳이 한국밖에 없다고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개발 중이지만 양산 수율에서 한국 기업들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왜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느냐고요? 박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은 HBM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 몰랐다고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HBM은 틈새 시장 제품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범용 메모리에만 집중했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이 2013년부터 HBM 개발에 투자한 연구비 내역이었는데 누적 금액이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했고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죠. HBM만이 아니라고요. 한국에는 세계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박사는 미소만 지을 뿐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만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발표가 나올 거라고만 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비밀 무기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메모리 가격 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삼성전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업계 관계자 자격으로 회견장에 입장할 수 있었죠. 회견장은 이미 전 세계 언론과 애널리스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메모리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 부족 상황을 언급했죠. 여기까진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공개한 내용은 회견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HBM4이라는 제품명과 함께 사양이 나열되어 있었죠. 대역폭이 초당 1.5TB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HBM3의 대역폭이 초당 1.15TB인데 그보다 30% 이상 높은 성능이었던 겁니다. 회견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이 제품이 언제 양산되느냐고요? 사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양산 중이며 다음 달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이 시작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미 양산 중이라는 건 기술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신제품 양산까지는 발표 후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 삼성은 그 과정을 이미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HBM4는 12단 적층 구조로 설계됐으며 단일 패키지 용량이 36GB에 달한다고 했죠.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36GB HBM을 8개 장착하면 총 288GB의 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최고 사양 AI 가속기가 192GB인 걸 감안하면 50%나 용량이 증가하는 셈이었죠. 이 정도면 차세대 AI 모델 학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 한 일본 기자가 큰 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쟁사는 이 기술을 확보했느냐고요?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이 유일하다고요. SK하이닉스도 개발 중이지만 양산은 올해 하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이 80% 가격 인상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차세대 제품에서 압도적 기술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엔비디아가 3년치 물량을 선계약하려 한 것도 이 HBM4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업계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반응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급박함이었죠. 한 미국 클라우드 기업 임원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 협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메모리 산업의 완벽한 승리였죠. 보고서에는 삼성의 HBM4 발표가 향후 2년간 메모리 시장 구도를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압도적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기업들의 장기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앞을 내다본 해안이 결합된 결과였죠.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한국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큰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견 다음 날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성 측에서 비공개 기술 설명회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초대 대상은 글로벌 주요 IT 기업 임원과 애널리스트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설명회는 화성 반도체 단지 내 비공개 연구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고 휴대폰과 노트북은 입구에서 제출해야 했죠. 저는 이 철저한 보안 절차를 보며 뭔가 엄청난 걸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삼성 연구소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오늘 공개할 내용은 아직 어느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죠.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GAA 이나노 공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GAA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의미했죠. 삼성이 이미 3나노 GAA 양산을 시작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나노는 아직 개발 단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장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나노 GAA 공정 개발이 완료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고객사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 대만 기업 임원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TSMC의 이나노 공정과 비교해서 어떠냐고요? 연구소장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성능은 15% 우수하고 전력 효율은 25%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기업이었는데 삼성이 기술적으로 추월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구소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공정은 나노시트 구조를 채택해 누설 전류를 최소화했고 백사이드 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해 칩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했죠. 저는 그 기술 용어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HBM과 로직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HBM-PIM이었죠. PIM은 프로세싱 인 메모리의 약자로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넣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CPU나 G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연산하는 구조였는데 HBM-PIM은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이동 시간이 사라지고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었죠. 연구소장이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HBM-PIM을 적용한 AI 모델 학습 속도가 기존 대비 3.2배 빨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술렁였죠. 한 미국 칩 설계 기업 부사장이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 기술의 양산 시점이 언제냐고요? 연구소장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엔비디아와 협력해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할 예정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3년치 물량을 선계약하려 한 이유가 바로 이 HBM-PIM 때문이었던 겁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모두 흥분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유럽 애널리스트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제 보고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비밀 무기는 HBM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나노 GAA 공정과 HBM-PIM 기술이 진짜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강국들은 왜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자금과 인력이 충분했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서울 시내의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 연구소에서 만난 박사는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화이트보드에 두 개의 단어를 적었죠. 수직 계열화와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박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통합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운영하며 패키징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런 수직 계열화 구조 덕분에 HBM과 로직 칩을 통합하는 HBM-PIM 같은 혁신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분업체계로 운영됩니다. 설계는 엔비디아나 AMD가 하고 제조는 TSMC에 맡기며 패키징은 또 다른 업체가 담당하죠. 이런 구조에서는 각 단계마다 조율이 필요하고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사는 여기에 더해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협력 생태계였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경쟁 관계지만 필요할 때는 협력합니다. 소재와 장비 업체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생태계 덕분에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HBM 개발 과정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서로 특허를 공유하며 표준을 만들어갔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이 독특한 구조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비밀 무기였던 겁니다.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한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액이 2024년 기준 연간 28조 원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높았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가 전체가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었던 거죠.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대학들은 반도체 인재 양성에 집중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이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거라고요. 한 곳에 설계, 제조, 패키징, 장비 소재 업체들이 모두 모이면 협력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용인 예정 부지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넓은 땅이었지만 곳곳에 측량 장비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죠. 안내판에는 2030년 완공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5년 후 이곳이 어떤 모습일지를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죠.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과 HBM-PIM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향후 5년간 120조 원에 달했죠. 저는 그 금액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120조 원이면 엔비디아 연간 매출의 40%가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부품 구매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었던 겁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상 삼성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본사 임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한국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이미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추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용인 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5년 후 어떤 혁신이 탄생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됐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의 완벽한 승리 그리고 미국의 선택이었죠. 보고서에는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는 냉정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고, 그건 곧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삼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정부 주최 비공개 간담회 초청이었죠. 참석 대상은 글로벌 주요 IT 기업 최고 경영진과 투자자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간담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건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가 투자 계획이었죠. 정부가 기존 계획에 추가로 200조 원을 투입해 총 82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장관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자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나타났죠. 한국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NPU 전용 칩 개발에 나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AI 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NPU는 HBM-PIM 기술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며 전력 효율이 엔비디아 최신 GPU 대비 60% 높다고 했죠. 개발 일정은 2027년 상반기 양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급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2027년이면 불과 2년 남은 시점이었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신규 칩 개발과 양산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장관의 다음 말은 그 의문을 단번에 해소시켰습니다. 이미 시제품이 완성됐으며 현재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과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였죠. 한 미국 클라우드 기업 CEO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그 검증에 참여하고 있느냐고요?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긍정의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준비해왔던 겁니다. HBM 개발, 이나노 공정 확보, HBM-PIM 기술은 모두 이 최종 목표를 위한 발판이었던 거죠. 한국은 단순히 부품 공급자에 머무르지 않고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재편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저는 한 일본 기업 임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황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과 똑같은 일이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한국이 다시 한번 판을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본사 임원들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서였죠. 미팅에서 삼성 측 임원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 제공자에서 표준 설정자로 위상이 바뀌었다고요.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룰은 한국이 만들어갈 거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한국의 성취가 놀라웠고 다른 한편으론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어떻게 한국과 협력해 AI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인가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삼성 본사 로비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죠. 1980년대 메모리 개발부터 시작해 2020년대 HBM 혁신까지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수십 년간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투자하며 준비한 결과였던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남아 있었고 그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온 비공개 만찬 초대였죠. 장소는 서울 한복판의 한 전통 한옥이었고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단 5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글로벌 빅테크 최고 기술 책임자들이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한국 측 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완전히 비공개이며 앞으로 공개될 내용을 미리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우리에게 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K-세미컨덕터 얼라이언스였습니다. 문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협력체 구축 계획이었죠. 삼성,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럽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까지 참여하는 초대형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죠.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단계에서 호환성을 보장하고 한국이 그 중심 허브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계획이 아니라 산업 재편 선언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부품 공급자를 넘어 생태계 설계자로 도약하려는 겁니다. 마치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것처럼 한국은 AI 반도체 생태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려 했던 거죠. 한국 측 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메가클러스터 내 전용 연구동 제공, 세금 감면,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기술 우선 접근권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즉시 이 제안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자신의 생태계 안으로 흡수하려는 겁니다. 거부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참여하면 한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되는 구조였죠. 만찬 자리에 있던 한 미국 기업 임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을 알고 있느냐고요? 한국 측 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도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양국 정부의 공통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그림이 완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까지 활용해 자신의 입지를 극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축이 된 거죠.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2주간 서울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맹주이며 향후 10년간 AI 시대를 주도할 국가라고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부품 공급 기지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전략, 그리고 장기적 비전으로 무장한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면세점 전광판을 봤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은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한국은 그 틈을 타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없이는 AI 시대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룬 완벽한 승리다라고 적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앞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지난 2주간 목격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도요. 채널 보시고 직접 만드셔야 합니다.